시어머니는 웃는 얼굴로 내게 텅 빈 봉투를 건넸고 남편은 내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는 마이크를 들고 한마디로 그들의 체면을 완전히 구겼습니다. 저는 정나영, 올해 27살이고 광고 회사에서 기획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준호와 저의 결혼식 날입니다. 지금 저는 신혼집 소파에 앉아 결혼식 청첩장을 기저귀고 있지만 신혼의 기쁨보다는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준호와 저는 대학 동기로 3년 내내 연애했습니다. 사귈 때는 정말 잘해줬습니다. 다정하고 사려 깊었으며 어떤 일이든 제게 맞춰주었죠. 하지만 결혼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먼저 집 구매 이야기를 해보죠. 이준호네 집에서는 계약금으로 1천만 원을 냈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저희 부모님이 보태주셨습니다. 주택담보대출금은 나중에 저희 둘이 함께 갚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결혼 후 힘들까봐 걱정하셨고 따로 2천만 원을 비상금으로 주셨습니다. 계약금 문제는 이렇게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더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저희 동네 풍습에 따르면 결혼식장, 웨딩 플래닝, 웨딩 촬영 비용은 대부분 신랑 측에서 부담합니다. 하지만 이준호의 어머니, 즉 저의 예비 시어머니는 온갖 핑계를 대며 자꾸 미루셨습니다. 처음 시어머니와 결혼식 비용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해바라기 씨를 까먹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영아, 우리 집이 너희 집 계약금 내줬잖아. 지금 정말 돈이 빠듯해. 게다가 결혼식은 그냥 형식일 뿐인데 너무 성대하게 할 필요는 없어. 아니면 이 비용은 너희 둘이 먼저 내고 나중에 우리 집 사정이 나아지면 보태줄게.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정말 안 좋았지만 이준호가 중간에서 난처해 할까봐 참았습니다. 그래서 이준호와 상의해서 결혼식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자고 했습니다.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그게 제일 좋지. 우리 엄마도 난처하지 않고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돈을 내야 할 때가 되자 이준호는 또 핑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월급을 아직 못 받았다고 하고 한 번은 신용카드 빚을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결혼식의 모든 비용, 총 1억 8천만 원은 결국 결혼식의 모든 비용, 몇 번 돈을 달라고 했지만 그는 늘 허허실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한 가족인데 뭘 그렇게 따져? 내 돈이 네 돈이고 네 돈이 내 돈 아니겠어? 내가 보너스 받으면 꼭 줄게. 저는 그가 그저 저를 얼버무리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혼 날짜는 잡혔고 청첩장도 다 돌린 터라 저는 억지로라도 결혼식을 준비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는 가끔 전화해서 진행 상황만 물어볼 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 웨딩드레스도 제가 혼자 가서 골랐습니다. 한 번은 이준호와 함께 집에 가서 저녁을 먹다가 제가 참지 못하고 결혼식 비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즉시 젓가락을 내려놓고 얼굴색을 굳히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나영, 너 여자애가 돈 그렇게 많이 벌어서 뭐해? 시집에 쓰는 거지. 게다가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생겼어. 직장도 안정적이고 네가 우리 아들한테 시집 오는 건 너한테 복이야. 나중에 호칭 부를 때 내가 큰 봉투 하나 줄게. 분명 만족할 거야. 이것만 해도 부족해? 그때 저는 화가 나서 밥도 제대로 못 먹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준호가 계속 눈치를 줘서 저는 결국 말을 삼켰습니다. 이준호는 제 손을 잡고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화내지 마. 우리 엄마 원래 말이 좀 그래. 큰 봉투 준다고 했으니 분명 약속 지킬 거야. 너무 따지지 마. 솔직히 저는 그 봉투의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들의 태도를 원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듣기 거북했지만 어쨌든 이준호의 어머니이니 결혼 후에도 함께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았습니다. 게다가 저는 그분이 말씀하신 큰 봉투가 대체 얼마나 클지 살짝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저희 부모님은 저와 함께 밤을 지새우며 여러 가지 주의 사항을 당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나영아, 너 고생 많았어. 만약 결혼 후에라도 힘들면 꼭 집에 말해야 해. 엄마는 언제나 네 든든한 버팀목이야.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준호는 저한테 잘해주고 어머님도 큰 봉투 주신다고 했으니 아무 일 없을 거예요. 부모님을 보내드리고 저는 혼자 신혼집에 앉아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은 오만 가지 감정으로 뒤섞였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어쩌면 시어머니는 그저 성격이 고집스럽고 말이 거친 것뿐일 거라고, 결혼 후에는 천천히 저를 받아들여 줄 것이라고, 이준호만 잘해주면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하지만 저는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준비한 이 결혼식이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방식으로 마무리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도착했습니다. 거울 속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정교한 화장을 한 제 모습을 보니 마음속의 먹구름이 조금 걷혔습니다. 어쨌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니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오전 9시 이준호가 친구들과 함께 신부맞이 행렬을 이끌고 왔습니다. 못맞기 게임, 신발찾기 등 일련의 순서가 진행되면서 분위기는 매우 활기찼습니다. 이준호가 제 옆으로 다가와 제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예쁘다. 그의 얼굴에 진심 어린 미소를 보니 제 마음은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전에 느꼈던 서운함도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10시 반, 신부맞이 행렬은 정시의 결혼식장으로 출발했습니다. 호텔 입구에는 제 아버지가 이미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시자 어머니는 또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잡고 놓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나영아,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 몸 조심해야 한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꼭 참은 채 이준호를 따라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결혼식장은 제가 직접 고른 분홍색 풍선과 하얀색 베일로 따뜻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이미 거의 다 도착해 있었고 저희가 들어서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이준호의 팔짱을 끼고 한 걸음 퍼질 로드를 걸었습니다. 설렘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결혼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반지 교환, 서약, 축가 등 모든 순서가 의례적으로 가득했습니다. 하객들은 때때로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눈앞의 모든 것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전에 얼마나 많은 것을 바쳤든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가치 있을 거야. 곧 가장 중요한 호칭 변경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가장 기대하는 호칭 변경 순서입니다. 신부님은 오늘부터 정식으로 호칭을 바꿔 부르실 것이고 저희 신랑님도 장모님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신부님께서 시부모님께 차를 올리고 호칭을 변경해 주시겠습니다. 직원들이 2잔의 차를 들고 왔습니다. 저는 찻잔을 받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아버지는 비교적 온화해 보이셨고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얼굴에 미소를 가득 머금고 눈이 실처럼 가늘어졌습니다. 제가 건넨 찻잔을 2손으로 받아 가볍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사회자는 적절하게 말했습니다. 신부님께서 차를 올리셨으니 이제 호칭을 부르실 차례입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시어머니를 향해 또렷하게 어머님 하고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활짝 웃으시며 얼른 어이구 우리 예쁜 며느리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붉은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내미셨습니다. 이 봉투는 불룩해 보였습니다. 저는 주변 친지들의 시선이 모두 이 봉투에 집중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살짝 기대를 하며 손을 뻗어 봉투를 받았고 웃으며 풍습에 따르면 봉투를 받으면
보통 열어서 모두에게 보여주며 기쁨을 나눕니다. 저는 모든 사람 앞에서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제 미소는 굳어버렸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봉투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돈은커녕 종이 한 장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 본 줄 알고 봉투를 뒤집어 힘껏 흔들어 보았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방금까지 활기 넘치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극도로 어색해졌습니다. 하객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작은 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저는 수많은 시선이 제게 꽂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놀라움, 동정, 그리고 구경꾼의 시선까지. 제 얼굴은 순식간에 새빨개졌다가 이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한 조각의 미안함이나 설명을 찾으려 했지만 그녀의 미소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알아차리기 힘든 미묘한 의기양양함마저 띠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일부러 그랬어.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제 마음속의 서운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고 눈물이 눈가에 맺혔지만 저는 억지로 참으며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준호가 빠르게 제 옆으로 다가와 제 팔을 잡아당기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영아, 신경 쓰지 마. 아마 우리 엄마가 돈 넣는 걸 잊었을 거야. 일단 식을 마저 진행하고 나중에 이야기하자. 돈 넣는 걸 잊었다고?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봉투는 미리 준비하는 건데 어떻게 돈 넣는 걸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분명 저를 의도적으로 모욕한 것입니다. 저는 이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재촉과 간절함이 가득했지만 저는 조금도 타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바쳤는데 그저 품위 있는 결혼식을 원했을 뿐인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저를 모욕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텅 빈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준호는 옆에서 계속 작은 소리로 재촉했습니다. 나영아, 멍하니 있지 말고 얼른 우리 아빠한테 차 올리는 것도 마저 해야지. 그의 손은 계속 제 팔을 잡고 있었고 꽤 강한 힘으로 저를 시아버지 앞으로 억지로 끌고 가려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맹렬히 뿌리치고 굳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한마디 한마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식을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조용해진 현장에서는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제게 집중되었습니다. 이준호는 저의 갑작스러운 반항에 깜짝 놀라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이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의 얼굴 표정은 약간 굳어졌습니다. 정나영, 너 왜 이래? 이렇게 많은 친척과 친구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게 만들고 싶어. 비웃음? 저는 비웃음을 흘리며 손에 든 텅 빈 봉투를 들어 하객들을 향해 보여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바로 저희 시어머니께서 제게 주신 호칭 변경 봉투입니다. 불룩해서 얼마나 두둑할까 했는데 열어보니 텅 비어 있습니다. 말하면서 저는 봉투 입구를 아래로 향하게 하고 힘껏 흔들었습니다. 안에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직면했습니다. 하객석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방금보다 더 격렬한 이야기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텅 빈 봉투라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게, 호칭 변경 봉투는 마음의 표시인데 1만 원이라도 넣었으면 성이라도 보인 거지. 텅 빈 봉투는 고의적으로 사람을 모욕하는 거 아니야? 이 시어머니 정말 너무하네. 신부 보니까 참 착해 보이던데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나영, 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분명 돈을 넣었는데 네가 분명 숨겼을 거야. 일부러 나를 모함하려고. 제가 모함한다고요?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양심의 손을 얹고 말씀해 보세요. 정말 이 봉투에 돈을 넣으셨습니까? 어머님이 제게 봉투를 건네주신 순간부터 제가 봉투를 열 때까지 이렇게 많은 친지들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돈을 숨겼는지 모두가 똑똑히 보셨을 겁니다. 주변 친지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다 보고 있었어요. 신부님은 봉투를 받고 열 때까지 손에서 떼지 않았어요. 돈을 숨길 리가 없어요. 분명 시어머니가 돈을 안 넣은 거죠. 이제 와서 발뺌하려고 하네.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고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지며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준호는 상황을 보고 급히 시어머니 앞에 나서서 제게 소리쳤습니다. 정나영, 그만 좀 해. 우리 엄마가 나이가 많아서 정말 돈 넣는 거 잊었을 수도 있잖아. 좀 이해해 줄 수는 없어? 예. 저는 이준호를 바라보며 마음속 실망감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럼 누가 저를 이해해 주나요? 결혼식 준비부터 지금까지 1억 8천만 원의 결혼식 비용을 제가 혼자 다 냈어요. 당신은 반반씩 부담하자고 했지만 한 푼도 내놓지 않았고 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온갖 핑계를 대며 저를 얼거물었죠. 당신 어머니는요? 핑계대고 미루는 것 외에는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았죠. 이제 와서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텅 빈 봉투로 저를 모욕하고 당신들은 제 감정을 조금이라도 고려해봤나요? 저는 말할수록 격해져서 옆에 있던 사회자가 건넨 마이크를 잡고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저희 신혼집 계약금 1천만 원은 그쪽 집에서 냈지만 나머지 3천만 원은 저희 부모님이 보태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결혼 후 힘들까봐 따로 2천만 원을 주시기도 했고요. 저는 제가 진심으로 희생하면 그들도 진심으로 대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착각했습니다. 제가 온 마음을 다한 희생은 그들 눈에는 아무 가치도 없었고 심지어 텅 빈 봉투만도 못하지도 없었고 하객들의 술렁임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모두 이준호 모자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어머니도 하객석에서 걸어 올라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나영아, 너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 결혼 안 해. 이런 집안에는 시집가지 않는 게 나아. 아버지는 잿빛 얼굴로 이준호 모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집은 이런 식으로 우리 딸을 대하는 거냐? 우리 딸이 너희에게 진심을 다했는데 너희는 이런 식으로 보답하는 거냐? 이준호의 얼굴은 새빨개졌고 발을 둥둥 구르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그게 아니에요.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하지만 그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망신이야. 정말 망신이야.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마이크에 대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친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귀한 시간을 방해해서요. 저는 이준호와의 결혼식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저를 존중하지 않는 시댁, 이렇게 무책임한 남자에게는 시집가지 않겠습니다. 말을 마친 저는 손에 낀 반지를 빼서 이준호 앞에 힘껏 던지고 저희 부모님의 손을 잡고 돌아서서 단상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하객들은 저희에게 길을 비켜주었고 어떤 사람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가씨 잘했어. 그런 집에는 시집가면 안 돼.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고 뒤에서 이준호가 저를 부르는 소리나 시어머니의 울음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호텔 문으로 걸어 나와 제가 온 마음을 다해 꾸몄던 결혼식장을 뒤돌아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아무런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 분홍색 풍선과 하얀색 베일은 한때 저의 기대를 담고 있었지만 지금 보니 그저 한없이 비웃음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돌아선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될 것이고
이준호 모자도 결국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호텔 문 밖으로 나오자 바깥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그제야 저는 긴장했던 신경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금 무대 위에서의 분노와 서운함은 여전히 가슴속에서 끌어올랐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해방감에서 오는 홀가분함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눈물을 닦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영아, 슬퍼하지 마. 그런 집은 네가 슬퍼할 가치도 없어. 집에 가서 네가 좋아하는 탕수육 해줄게. 우리 이 일은 잊어버리자. 아버지도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어. 아빠가 앞으로 너를 먹여 살릴 테니 다시는 이런 서운함을 겪게 하지 않을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엄마, 저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친지들에게 좀 죄송할 뿐이에요. 괜히 헛걸음하게 만들어서요.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죄송해. 그쪽 집이 너무한 거지. 너랑은 아무 상관없어. 나중에 내가 친지들에게 다 설명해 줄 테니 다들 이해할 거야. 막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뒤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이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정나영, 정나영. 잠깐만. 가지마. 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준호가 빠르게 쫓아와 제 팔을 잡으며 헐떡거리며 말했습니다. 정나영, 정말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해야 해? 봉투 하나 때문에 우리 결혼식을 망치려는 거야? 저는 그의 손을 힘껏 뿌리치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와 거리를 두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식을 망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당신 어머니고. 봉투 하나는 물론 아무것도 아니지. 하지만 그건 존중을 의미해. 당신들은 나에게 최소한의 존중조차 해주지 않았어. 이런 결혼, 난 필요 없어. 이준호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정말 돈 넣는 걸 잊었을 거야. 내가 나중에 엄마한테 원래 약속했던 것보다 더 큰 봉투를 주라고 할게. 그렇게 하면 안 될까? 정나영, 우리 3년이나 사귀었잖아. 이렇게 우리 관계를 포기할 거야. 관계? 저는 그를 비우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준호, 당신은 아직도 관계 이야기를 할 염치가 있어?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거지. 나 혼자 하는 독백이 아니야. 결혼식 준비부터 지금까지 당신이 뭘 해줬어? 결혼식 비용은 내가 혼자 냈고 집대 출금도 나랑 같이 갚아야 한다고? 당신은 사양한다고 말하는 것 왜 뭘 해줬는데? 방금 무대 위에서 당신은 나를 돕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나를 비난하고 당신 어머니를 이해하라고 했지. 당신은 내가 이해받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보지 않았어? 옆에 있던 친지들도 저희를 따라 나왔고 저희의 대화를 듣고는 이준호를 비난했습니다. 젊은 친구, 이건 자네가 잘못했네. 자네 아내가 이렇게 많이 희생했는데 자네는 귀한 줄 모르고 그러게 텅 빈 봉투는 고의적으로 사람을 모욕하는 거지. 누가 참겠어. 아가씨, 잘했어. 저런 남자랑은 결혼하면 안 돼. 이준호는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정나영,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앞으로 꼭 고칠게.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해줄게.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줬어. 당신이 스스로 소중히 여기지 않은 거야. 우리 사이는 여기까지야. 말을 마친 저는 차에 타려고 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도 울면서 쫓아와 제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정나영, 엄마가 잘못했어. 그 봉투는 한순간 멍청해서 돈 넣는 걸 잊은 거야. 지금이라도 돈 넣어줄게. 이준호랑 헤어지지 마. 이 결혼을 망치지 마. 저는 시어머니가 흐느껴 오는 모습을 보며 아무런 동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저는
가볍게 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게 사과할 필요 없어요. 어머님은 돈 넣는 걸 잊은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그러신 거예요. 지금 어머님이 아무리 많은 돈을 넣어주셔도 저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이런 시댁, 저는 감당할 수 없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단호한 태도를 보이자 더 크게 울면서 바닥에 주저앉아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정나영, 이 은혜도 모르는 년아. 우리 이준호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우리 집 돈 쓰고 우리 집 아파트 차지하더니 이제 와서 결혼을 파토내려고 해? 네 양심은 걔한테 줬냐? 주변 사람들은 모두 시어머니를 애워싸고 손가락질하며 그가 말이 안 통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화가 나서 잿빛 얼굴로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아파트 계약금은 너희가 1천만 원밖에 안 냈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우리 집에서 냈어. 결혼식 비용 1억 8천만 원은 우리 딸 혼자 다 냈고 우리 집은 혼수도 2천만 원은 우리 딸 혼자 다 냈고 아직도 여기서 떼를 쓸 염치가 있어? 시어머니는 아버지의 말에 할 말을 잃고 울음소리도 작아졌습니다. 이준호는 상황을 보고 급히 시어머니를 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며 제게 말했습니다. 정나영,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를 대해야 해? 사람들이 너를 속물이라고 일부러 결혼을 파토냈다고 말하는 게 무섭지 않아? 저는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속물이라고? 내가 속물이라면 애초에 당신과 함께하지도 않았어. 내가 결혼을 파토낸 건 당신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난 상관없어. 말을 마친 저는 그 모자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아버지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하는 순간 저는 차창 밖으로 이준호와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서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이야기된 것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몹시 초라했고 이준호는 어이없어하고 분노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아무런 기쁨도 없었고 그저 모든 것이 해결된 듯한 평온함만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방에 틀어박혀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준호를 잃어서가 아니라 3년간의 희생이 결국 이런 결말을 맞았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울고 나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저는 이 파탄난 결혼식이 제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 일이 여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준호 모자가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곧 다시 저를 찾아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었습니다. 집에서 이틀을 쉬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답답해할까봐 매일 제가 좋아하는 요리를 다양하게 해주셨고 저를 끌고 코미디 드라마를 보기도 했습니다. 친지들도 저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해주며 제가 잘했다고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족과 친지들의 보살핌 속에서 제 마음속의 먹구름은 점차 걷혔고 저는 다시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호 모자가 한동안 잠잠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수요일 오후 회사에서 회의를 하던 중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저는 상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회의실을 나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속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영아, 빨리 집에 와봐. 이준호랑 그 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문 앞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어. 너한테 따지겠다고. 제 마음은 철렁했습니다. 저는 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엄마랑 아빠는 그 사람들이랑 싸우지 말고 안전에 유의하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상사에게 휴가를 내고 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저는 화가 나고 초조했습니다. 이준호 모자가 이렇게 뻔뻔하게 다시 찾아와 난동을 부릴 줄은 몰랐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저희 집 문 앞에서 떼를 쓰고 소동을 피우는 모습이 상상들을 쓰고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이웃들이 저희 집 동 입구에 모여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비집고 들어가 보니 과연 이준호와 그 엄마가 저희 집 문 앞에서 시어머니는 허리에 손을 얹고 계속 욕설을 퍼붓고 있었고 이준호는 옆에 서서
오가는 이웃들을 침울한 옆에 서서 오가는 이웃들을 침울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나영, 이 여우 같은 년아. 우리 집 돈 뜯어내고, 우리 집 돈 뜯어내고, 우리 집 아파트 뜯어내더니, 이제 와서 내 아들 기사내더니, 이제 와서 내 아들, 이제 와서 내 아들 쥐어내더. 저는 문 앞에 서서 잿빛 얼굴로 죽으림을 다해 문을 막고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뒤에 서서 화가 나서 온몸을 떨고 계셨습니다. 너희들 여기서 헛소리하지 마. 저는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 저희 부모님 앞에 서서 이준호 모자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집이야. 당신들이 난동 부릴 곳이 아니야. 당장 가.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 눈이 시뻘개져 달려들어 제 머리채를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이준호가 시어머니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흥분하지 마. 그리고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정나영, 우리가 오늘 온 건 너랑 싸우러 온 게 아니야. 너한테 해명을 들으러 온 거야. 해명? 저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오히려 제가 당신들에게 묻고 싶은데 당신들이 제게 뭘 해명하라고 하나요? 결혼식에서 텅 빈 봉투로 저를 모욕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할 건가요? 아니면 결혼식 비용 전부를 저 혼자 부담하게 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할 건가요? 주변 이웃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전에 이 집안 사람들이 결혼식에서 텅 빈 봉투로 신부를 모욕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이제 와서 해명을 들으러 올 염치가 있어. 이 신부 정말 불쌍하다. 그렇게 많이 희생했는데도 이렇게 괴롭힘 당하다니. 이 집안 사람들 정말 말이 안 통해. 시어머니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듣고 얼굴색이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해명하라고? 우리는 우리 집에서 낸 1천만 원의 계약금을 돌려받아야겠어. 그리고 결혼식 손해도 배상해야지. 네가 우리 집 명예를 망치고 내 아들 결혼을 망쳤으니 우리에게 배상해야 해. 배상? 저는 제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들이 아직도 내게 배상을 요구할 염치가 있어? 결혼식의 모든 비용은 제가 혼자 냈어. 1억 8천만 원인데 당신들은 한 푼도 내지 않았지. 이제 와서 결혼식 손해를 요구한다고? 그리고 그 1천만 원의 계약금은 아파트가 우리 둘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설령 재산을 분할한다고 해도 아파트를 팔고 나서 비울 대로 계산해야 해. 이준호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정나영, 아파트는 우리 둘의 공동 재산이지만 결혼식은 네가 스스로 망친 거야. 손해는 당연히 네가 부담해야지. 그리고 우리 엄마가 준 호칭 변경 봉투는 비록 텅 비었지만 우리 집의 마음이었어. 네가 지금 결혼을 파토냈으니 우리 집 물건은 다 돌려줘야지. 마음?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켜고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마음은 그저 나를 고의적으로 모욕한 것뿐이야. 이준호, 당신은 아직 나한테 500만 원 빚지고 있는 걸 잊지 마. 그때 신용카드 빚 갚아야 한다고 나한테 빌렸잖아. 송금 기록도 증거로 있어. 지금 당신들은 내 돈도 갚지 않고 오히려 나한테 돈을 요구해? 당신들 정말 뻔뻔하다. 이준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변했고 눈빛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500만 원을 빌렸어? 헛소리하지 마. 저는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헛소리하는지 안 하는지는 송금 기록 보여주면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당신들이 오늘 우리 집 문 앞에서 난동 부리고 나를 욕한 것도 내가 이미 녹음해뒀어. 만약 당신들이 지금 떠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시어머니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신고해. 내가 너를 무서워할 줄 알아. 오늘 네가 우리한테 돈 안 돌려주면 우리 안 갈 거야. 말하면서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또 떼를 쓰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은 그 모습을 보고 모두 고개를 저으며 말이 안 통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과 이치로 이야기하는 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바로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이준호는 상원을 보고 급히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와 저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정나영, 경찰 부르지 마. 좋게 이야기하자. 저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좋게 이야기하는 건 좋아. 하지만 당신들은 먼저 우리 집 문 앞에서 떠나야 해.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장 신고할 거야. 이준호는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앉아있던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먼저 가자. 나중에 이야기하자. 시어머니는 여전히 버티려 했지만 이준호가 억지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변 이웃들은 제가 잘했다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웃들에게 감사 인사를 한 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며 이준호 모자가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들과 끝까지 싸울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는 화가 나서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정리를 하면서 중얼거리셨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 정말 말이 안 통해. 완전 물의 배야. 저는 따뜻한 물 2잔을 따라 부모님 앞에 드렸습니다. 화내지 마세요. 그 사람들 때문에 화내는 건 아깝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찾아온 걸 보면 분명 순순히 물러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증거를 잘 준비해두는 거예요. 나중에 또 억지 부리지 못하게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배를 끄셨습니다. 네 말이 맞아. 우리가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걱정 마. 아파트 계약금이란 결혼식 비용 영수증은 엄마가 다 보관해뒀으니 필요할 때 언제든 꺼낼 수 있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아빠 엄마. 저도 전자 파일로 한부 보관해뒀어요. 그리고 송금 기록도 클라우드에 저장해둬서 잃어버릴 일 없어요. 이틀 동안 저는 특별히 휴가를 내고 집에서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구매 시 계약금 송금 증명서, 주택담보대출계약서, 결혼식 비용 지불 기록, 이준호와의 채팅 기록, 그리고 그가 제게 돈을 빌린 송금 증명서까지 모두 하나하나 정리해서 출력하고 제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 복사해서 집과 회사 서랍에 각각 보관했습니다. 저는 또 결혼식 당일 친구가 촬영해준 영상을 특별히 찾아냈습니다. 영상에는 시어머니가 텅 빈 봉투를 건네고 제가 그 봉투를 여는 전 과정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반격하는 장면과 시어머니와 이준호의 반응까지. 이 영상도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그 다음 주 수요일 오후 제가 집에서 증거를 정리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문구멍으로 보니 과연 이준호와 그 엄마였습니다. 그들 뒤에는 낯선 중년 남성도 한 명 서 있었는데 이준호의 친척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저는 바로 문을 열지 않고 문 너머로 물었습니다. 또 왜 왔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나영, 우리가 너랑 좋게 돈 문제 이야기하러 왔어. 오늘 반드시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계속 여기서 기다릴 거야. 저는 문을 열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야기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도 계시고 당신들이 지난번처럼 떼쓰고 욕하면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집 안으로 들어오자 이준호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두툼한 증거 서류 뭉치를 보고 눈빛이 확연히 불안해졌습니다. 낯선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정나영 씨, 저는 이준호의 외삼촌입니다. 두 분 사이에 오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온 건 중간에서 조율해 보려고요. 이준호네 집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1천만 원의 계약금도 오랫동안 모은 돈입니다. 이제 결혼도 파탄났으니 두 분이 다시 함께 할 수는 없을 테고 이 1천만 원의 계약금은 이준호네 집에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웃으며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증거, 서류를 집어들고 말했습니다. 조율하는 건 좋지만
사실과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죠. 외삼촌, 이 자료들을 먼저 보시고 누가 쉽지 않은지 말씀해 주세요. 말하면서 저는 집 구매 계약금 송금 증명서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집 구매 시 계약금 기록입니다. 이것은 집 구매 시 계약금 기록입니다. 이준호네 집에서 1천만 원을 냈고 저희 부모님께서 3천만 원을 냈고 저희 부모님께서 3천만 원을 냈고 저희 부모님께서 3천만 원을 냈습니다. 여기 은행 송금 증명서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이준호의 외삼촌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즉시 말했습니다. 아파트는 우리 아들 이준호 주려고 산 거야. 네 부모가 3천만 원을 냈다고 해도 그건 네가 자발적으로 한 일이야. 이제 네가 결혼을 파토냈으니 우리 집에서 낸 1천만 원은 우리한테 돌려줘야지.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다시 결혼식 비용 지불 기록을 집어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세요. 결혼식의 모든 비용, 호텔 예약비, 웨딩 플래닝비, 웨딩 촬영비, 식비 등 총 1억 8, 2, 3억만 원은 제가 혼자 지불했습니다. 여기 모든 지불 증명서와 영수증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준호는 한 푼도 내지 않기로 했었는데 이제 와서 결혼식 손해를 요구하다니 누가 손해를 본 건지 묻고 싶네요. 이준호의 얼굴은 새빨개졌고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외삼촌은 지불 기록을 살펴보더니 얼굴색이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준호는 예전에 제게 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신용카드 빚을 갚아야 한다고요. 여기 제 송금 기록과 당시 저희의 채팅 기록이 있습니다. 본인도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제 돈도 갚지 않고 오히려 저에게 1천만 원의 계약금과 결혼식 손해를 요구합니다. 세상에 이런 도리가 있습니까? 저는 송금 기록과 채팅 기록을 건넸습니다. 이준호의 외삼촌은 그것을 보고 고개를 들어 이준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정나영 씨한테 500만 원을 빌렸다고? 왜 나한테는 한 번도 말 안 했어? 이준호는 우물쭈물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잠시 돈이 없어서요. 원래 금방 갚으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또 끼어들려 했습니다. 설령 걔가 네 돈을 빌렸다고 해도 그건 너희 둘 사이의 일이야. 네가 지금 결혼을 파토냈으니 우리 집에 1천만 원은 우리한테 돌려줘야지. 저는 휴대폰을 꺼내 결혼식 당일 영상을 틀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파토냈다고요?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결혼식 당일 어머님께서 텅 빈 봉투를 건네 저를 모욕하는 모습이 전부 녹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이 결혼식을 계속할 수 없었을 겁니다. 당신들이 먼저 저를 존중하지 않고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에 결혼식이 파탄난 거죠. 저는 휴대폰을 이준호의 외삼촌에게 건넸고 그는 영상을 진지하게 본 후 얼굴색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이준호 모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둘 나랑 잠깐 나가서 이야기 좀 하자. 말하면서 그는 그들을 끌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가 분명 이준호 모자를 꼬집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준호의 외삼촌이 혼자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정나영 씨, 죄송합니다. 우리 집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 모자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했습니다. 1천만 원의 계약금 문제나 결혼식 손해 문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준호가 빌린 500만 원은 제가 빨리 갚도록 독촉하겠습니다. 오늘 정나영 씨와 부모님께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외삼촌, 올바른 판단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무조건 억지 부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들이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고 억지 부리지 않는다면 500만 원 문제는 이준호에게 시간을 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다시 전처럼 찾아와 난동을 부린다면 저는 더 이상 봐주지 않고 바로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겁니다. 이준호의 외삼촌은 급히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맹세코 그들이 다시는 정나영 씨를 괴롭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그들을 데리고 가서 제대로 교육시키겠습니다. 이준호의 외삼촌을 배웅하고 나서야 저희 부모님은 비로소 한숨을 쉬셨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증거가 최고야. 아니었으면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억지 부렸을지 몰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저런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치로 설득하고 증거로 이야기해야 해요. 하지만 이준호 모자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도 조심해야 해요. 제 추측이 맞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준호는 잠시 찾아오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복수의 씨앗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이준호의 외삼촌이 돌아간 후 이틀 뒤 저는 결혼 파탄의 전말과 그 모자가 찾아와 난동을 부린 이유를 양측 친지들에게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친지들이 상황을 잘 모르고 제가 호들갑을 떨거나 고의적으로 결혼을 파토냈다고 말할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제가 내민 증거들을 본 후 모두 제 편에 서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쪽 큰이모는 성격이 가장 고든 분이신데 제 이야기를 듣고는 화가 나서 테이블을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나영아, 네가 정말 잘했어. 그런 집안은 일찍 헤어지는 게 나아. 처음부터 이준호 그 녀석은 못 믿었고 하는 일마다 무책임하고 맨날 그 엄마 뒤에 숨어 지낸다고 생각했어. 이제 보니 정말 그렇네. 우리 친척들이 있으니 그들이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제 사촌 오빠도 말했습니다. 그러게, 여동생아. 그 집안 사람들 아직도 찾아와서 돈 달라고 할 염치가 있어? 정말 뻔뻔하다. 그 500만 원은 이준호가 빨리 갚도록 해야 해. 그리고 아파트 문제도 그들에게 확실히 말해야 해. 규칙대로 해야지. 조금도 이득을 보게 하면 안 돼. 만약 그들이 다시 찾아와 난동을 부리면 나한테 바로 전화해. 내가 친구 몇 명 데리고 가서 그들이 감히 난동 부릴 수 있는지. 어머니 쪽 친척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오랜 전우들과 할아버지의 옛 동료들까지 이 소식을 듣고는 저희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저희를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형님들, 전우들,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나영이가 이미 증거를 다 준비해뒀으니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겁니다. 폐를 끼치고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상치 못했던 것은 이준호의 집 쪽 친지들 중 일부도 진실을 안 후 제 편에 서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준호의 고모는 몇 안 되는 이성적인 사람 중 한 분이셨는데 제게 특별히 전화를 걸어 미안한 듯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영아, 정말 미안하다. 우리 집이 너한테 정말 미안해. 내가 이준호랑 그 엄마를 제대로 혼냈어. 그들이 너무 어리석어서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걱정 마. 내가 이준호를 계속 지켜봐서 그 500만 원을 빨리 갚도록 할게. 앞으로 그들이 또 너를 괴롭히면 나한테 바로 피면 저는 급히 말했습니다. 고모, 올바른 판단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은 고모랑 아무 상관없어요. 고모가 저한테 사과할 필요 없어요. 그들이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고 돈을 갚으면 저는 다른 요구는 없어요. 이준호의 고모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착한 아이야. 우리 이준호가 복이 없었지.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전화해. 알고 보니 이준호의 고모는 예전부터 자기 옳게, 즉 저의 전 시어머니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겨왔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평소에도 잔꾀를 부려 이득을 취하려 했고 특히 강압적이어서 무슨 일이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이번 결혼식에서 텅 빈 봉투를 건넨 일과 찾아와 난동을 부리며 돈을 요구한 일이 이준호의 다른 친지들에게 전해지자 모두들 너무 창피하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준호 모자와 선을 그었습니다. 친지들은 또 자발적으로 저를 도와 진실을 알렸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준호 모자의 행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결혼식에 참석했던 일부 하객들은 제가 결혼을 파토낸 것에 대해 약간 의아해했지만 진실을 들은 후 모두 이해한다며 제가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창 단체 채팅방에 이 일을 이야기했고 동창들도 모두 제 편에 서서 이준호가 무책임하고 그 엄마가 너무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준호는 공기업에 다니는데 원래 대인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이 그의 직장에 전해지자 동료들이 그를 보는 눈빛이 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그를 비난하며 여자의 돈을 갈취하고 여자 쪽 돈으로 아파트를 사고 결혼식까지 했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엄마를 시켜 텅 빈 봉투로 여자를 모욕했다고 말했습니다. 상사도 그를 불러 가정 불화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주었다며 질책했습니다. 이준호는 직장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고 매일매일 스트레스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는 참지 못하고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정나영, 네가 우리 일을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닌 거 아니야? 지금 모든 사람들이 내 욕을 하고 있어. 나 직장에서 못 버티겠어. 이제 만족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친지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사람들이 사건의 전말을 알도록 했을 뿐이야. 당신들이 스스로 창피한 짓을 한 건데 다른 사람을 탓할 게 아니지. 만약 당신이 처음에 나한테 잘해주고 당신 엄마가 나를 모욕하지 않았다면 오늘 같은 결과가 있었을까? 그리고 당신이 내게 빌린 500만 원은 언제 갚을 거야? 이준호는 제 말에 할 말을 잃고 몇 초간 침묵하다가 앙심을 품고 말했습니다. 정나영, 너무 일찍 의기양양해 하지 마. 네가 내 결혼식을 망치고 내 명예를 망쳤으니 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저는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기다릴게. 하지만 경고하는데 만약 당신이 또 부당한 수단으로 나를 괴롭히면 나는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말을 마친 저는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친지들이 저를 지지해주니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준호의 위협을 녹음하고 보관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예전처럼 그저 참기만 하는 정나영이 아니었습니다. 이준호 모자 같은 사람들에게는 강하게 맞서야만 자신과 가족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녁에 저희 부모님은 맛있는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 제가 이준호 모자의 끈질긴 괴롭힘에서 벗어난 것을 축하하자고 하셨습니다. 식사 중에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나영아 봐라. 정의는 살아있는 거야. 우리가 올바르게 행동하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두려워할 필요 없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든 엄마랑 아빠 그리고 친지들은 언제나 네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족과 친지들의 지지가 있으니 저는 더욱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준호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저는 용감하게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준호의 위협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마도 비이성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 일에까지 화풀이를 하며 이렇게까지 심하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월요일 아침 제가 회사에 출근해서 출근 카드를 찍자마자 상사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상사의 얼굴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정나영 씨, 이거 보세요. 어떤 사람이 우리 업계 교류 단체 채팅방에 정나영 씨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많이 올렸는데 정나영 씨 사진이랑 우리 회사 이름까지 첨부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받아보고는 순식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단체 채팅방의 메시지는 익명 계정이 올린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난을 싫어하고 부유함을 탐하며 고의적으로 결혼을 파토냈다고 말했고 제가 신랑 측 계약금을 가로채고 혼수를 속였다고 비난했습니다.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등 온갖 터무니없는 이야기도 지어냈습니다. 아래에는 진실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듣기 거북한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할 것도 없이 이건 분명 이준호가 한 짓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이렇게까지 악의적으로 제 명예를 훼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상사에게 말했습니다. 상사님, 이 모든 것은 저를 모욕하는 것이 된 내용입니다. 저와 전 남자친구의 결혼이 파탄난 것은 그 어머니가 결혼식에서 텅 빈 봉투로 저를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결혼식과 아파트 구매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최대한 빨리 처리해서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나영 씨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으니 최대한 빨리 해결하세요. 회사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세요.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제 자리로 돌아오자마자 동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들도 분명 그 부정적인 글들을 봤을 것입니다. 저는 억지로 서운함을 참고 먼저 관련 증거들을 상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업계 교류 단체 채팅방 관리자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거짓된 글을 삭제하고 그 익명 계정을 차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관리자는 확인 후 빠르게 처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 부정적인 글들이 다른 몇 개의 업계 단체 채팅방에도 올라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저희 아파트 단지 주민 채팅방에도 이 소식을 올렸습니다. 더 심한 것은 그날 오후 퇴근할 때 회사 건물 아래에서 이준호의 어머니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손에 욕설이 가득한 피켓을 들고 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정나영, 이 뻔뻔한 여우 같은 년아. 돈 뜯어내고 감정 가지고 놀더니 죽어 마땅해. 다들 와서 보세요. 이 여자가 바로 사기꾼입니다. 회사 건물 아래는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많은 동료들과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희를 애워싸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을 떨며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이준호의 어머니는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제게 달려들어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고 입으로는 계속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사 동료 몇 명이 달려와 저를 보호하며 이준호의 어머니를 막아섰습니다. 그중 한 남자 동료가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서 공개적으로 타인을 모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무슨 분쟁이 있다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세요.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준호의 어머니가 말이 안 통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준호의 어머니는 아무도 자신을 돕지 않는 것을 보고 더욱 심하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경찰에 전화를 걸어 주소와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을 보자 이준호의 어머니는 드디어 두려워하며 욕설을 멈췄습니다. 경찰은 그녀를 한쪽으로 데려가 훈계하고 피켓을 치우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상황을 파악한 후 제게 말했습니다. 정나영 씨, 이런 상황은 공개적인 타인 모욕 및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만약 그가 계속 이런 행동을 한다면 증거를 모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글을 올린 사람이 그의 아들임이 확실하다면 그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일을 처리하고 나서야 저는 등줄기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부모님께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화가 나서 당장 이준호 모자를 찾아가 따지려 했지만 제가 말렸습니다. 아빠, 흥분하지 마세요. 그들과 강하게 맞서는 건 소용없어요. 그들을 더 뻔뻔하게 만들 뿐이에요. 저는 이미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들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할 거예요. 그리고 이준호가 그 500만 원도 빨리 갚도록 할 거예요. 어머니는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영아,
소송하는 게 많이 번거롭지 않을까? 네 일에도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번거롭지 않아요. 변호사 친구에게 이미 상담을 받았는데 증거만 충분하면 승소할 확률이 높다고 해요. 그리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그들이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어요. 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상사도 이미 저를 믿어주셨고 이 일을 처리하는데 지원해 주실 거예요. 그 다음 며칠 동안 저는 변호사 친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호가 업계단체 채팅방에 올린 부정적인 글, 아파트 단지 주민 채팅방의 메시지들을 모두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증언해줄 동료들과 이웃 몇 명을 찾았습니다. 저는 또 이준호의 돈 빌린 송금 기록, 채팅 기록, 그리고 결혼식 당일 영상, 아파트 구매 및 결혼식 비용, 기록, 그리고 결혼식 비용식 비용. 변호사는 증거들을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이 증거들은 매우 충분합니다.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준호에게 빌린 돈 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준호 모자를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하여 공개 사과하고 이미지 훼손을 회복시키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대로 해주세요. 저는 더 이상 그들과 얽히고 싶지 않습니다. 법을 통해 저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싶을 뿐입니다. 변호사는 빠르게 소장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후 곧바로 이준호 모자에게 소환장을 송달했습니다. 소환장을 받은 순간 이준호는 드디어 당황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모두 차단했습니다. 그는 또 저에게 메신저 메시지를 보냈는데 처음에는 협박죄였지만 나중에는 애원조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으니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저는 그가 보낸 메신저 메시지를 보며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후회하면 뭐해? 처음에 그와 그 엄마가 텅 빈 봉투로 나를 모욕할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줄은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 저는 그의 메신저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고 바로 채팅 기록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여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변호사는 이 기록들도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이준호가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애걸복걸하여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 당일 저와 부모님은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이준호 모자도 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매우 좋지 않았고 내내 작은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재판 현장에서 제 변호사는 차분하게 모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결혼식 단일 영상, 아파트 구매 및 결혼식 비용 증명서, 이준호의 차용 기록, 그가 업계단체 채팅방과 아파트 단지 주민 채팅방에 올린 부정적인 글 스크린샷, 그리고 동료들과 이웃들의 증언까지. 이 모든 증거 앞에서 이준호 모자는 도저히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텅 빈 봉투는 돈을 넣는 것을 잊어서 그런 것이고 부정적인 글은 자신들이 올린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판사가 증거를 대라고 하자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준호는 재판 내내 침묵했으며 판사가 질문할 때만 고개를 숙이고 돈을 빌린 사실과 부정적인 글을 올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판사는 판결 선고일을 정했습니다. 법원을 나설 때 이준호가 달려와 저를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정나영, 제발 부탁이야. 소송 취하해줘. 내가 소송에서 지면 직장도 잃어. 우리 엄마도 몸이 안 좋아서 이런 일 감당 못해. 시어머니도 울면서 흐느꼈습니다. 정나영,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무릎 꿇고 빌게. 우리 좀 용서해줘. 말하면서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잘못을 알겠다고? 처음에 텅 빈 봉투로 나를 모욕할 때는 오늘 같은 날이 올 줄은 왜 생각하지 못했어?
처음에 당신들이 내 회사 건물 아래에서 나를 욕하고 내 명예를 훼손할 때는 오늘 같은 날이 올 줄은 왜 생각하지 못했어? 나는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거야. 말을 마친 저는 부모님의 손을 잡고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의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판결은 변호사의 예상과 같았습니다. 법원은 저의 모든 소송 청구를 지지했으며 이준호에게 판결 효력 발생 후 7일 이내에 빌린 돈 500만 원을 돌려주도록 판결했습니다. 동시에 이준호 모자에게 업계 교류단체 채팅방, 아파트 단지 주민 채팅방, 그리고 지역시 단위신문에 공개적으로 저에게 사과하고 이미지 훼손을 회복시키도록 판결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100만 원을 지불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순간 저는 드디어 안도했습니다. 마음속에 큰 짐이 사라졌습니다. 부모님도 정의는 살아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판결문을 이준호에게 보내고 빨리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준호는 이번에는 더 이상 미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바로 500만 원의 차용금과 100만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 요구에 따라 업계 교류단체의 채팅방과 아파트 단지 주민 채팅방에 사과 성명을 올렸고 사과문이 실린 신문도 제게 보내왔습니다. 사과문에는 사건의 진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고 자신과 어머니의 잘못을 인정하며 저에게 사과를 표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모두들 저에게 찬사를 보냈고 뿌린 대로 거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준호는 직장에서 완전히 고개를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상사로부터 이미 질책을 받았는데 이제 타인을 명예훼손하고 모욕한 죄로 법원으로부터 공개사과 판결까지 받자 회사는 그의 영향이 너무 나쁘다고 판단하여 그를 먼지사로 발령냈고 월급도 크게 삭감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생활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파트 단지에서 원래 떼쓰고 난동 부리는 일로 평판이 좋지 않았는데 이제 이 일로 법원으로부터 공개사과 판결까지 받자 이웃들은 모두 그녀를 손가락질하며 아무도 그녀와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장을 보러 나갈 때마다 뒤에서 사람들이 그녀가 말이 안 통하고 심성이 나쁘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녀는 이런 서운함을 견디지 못하고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 정신 상태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준호의 친지들도 그들과 완전히 선을 그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들을 조율해 주었던 외삼촌과 이상 그들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그들을 창피하게 생각하여 명절이나 모임에 그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준호 모자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이준호의 고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먼저 제게 인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나영아, 네가 잘했어. 그 모자가 너무 심했지. 다 그들이 자초한 일이야. 이준호 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지만 후회해도 늦었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모, 처음에 올바른 판단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일을 끝까지 가려고 한 건 아니었고 그저 저의 합법적인 권리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준호 모자의 이런 결말은 다 그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에요. 만약 그들이 처음에 저를 존중하고 이준호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거예요. 이 일을 통해 저는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불공평함과 괴롭힘 앞에서 무조건 참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용감하게 법이라는 무기를 들고 자신을 보호해야만 악인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준호 모자의 일을 해결하자 제 마음은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번거로운 일들로 괴로워하지 않고 일과 생활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다시 밝아진 모습을 보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성장했고 더 강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 인생의 작은 에피소드일 뿐이며 앞으로의 날들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준호 모자의 일을 해결하고 나서야 생활은 드디어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모든 에너지를 일에 쏟았습니다. 이전의 결혼식과 분쟁으로 인해 많은 프로젝트 진행이 지연되었는데 이제 서둘러 만회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상사와 동료들은 저를 많이 이해해 주었고 저를 탓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무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중요한 광고, 기획 프로젝트를 이끌고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야근하며 기획안을 만들고 세부 사항을 수정하고 고객과 소통했습니다. 그 기간은 힘들었지만 매우 보람 있었습니다. 기획안이 조금씩 완벽해지고 고객의 의심에서 인정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은 성취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석 달 후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고 예상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회사는 이로 인해 큰 규모의 주문을 수주했습니다. 회사에서 표창대회를 열었을 때 상사는 저를 특별히 칭찬하며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뛰어나고 업무 능력이 탁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를 기획부 팀장으로 승진시키고 월급도 인상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제 마음은 기쁘고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제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어낸 것이고 그동안의 모든 희생에 대한 인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승진하고 월급이 인상되자 저희 수입은 상당히 늘었습니다. 저는 돈의 일부를 저축하고 일부는 부모님께 영양제와 새 옷을 사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일도 잘 풀리고 기분도 좋아진 것을 보시고 그 무엇보다 기뻐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또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영아, 이제 네 직업도 안정되었으니 개인적인 문제도 생각해야지. 지난 일은 다 지나갔으니 이준호 그 녀석 때문에 연애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마. 사실 저는 이미 과거를 다 잊었지만 아직 적절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저도 다 알고 있어요. 연애라는 건 인연이 중요한 거잖아요. 인연이 닿으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될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엄마는 너를 재촉하지 않을게. 네가 알아서 잘해. 인연이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회사와 다른 협력사가 공동으로 업계 교류회를 개최했고 저는 기획부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협력사의 프로젝트 책임자인 박서준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3살 많았고 성격은 차분하고 말씨는 온화했으며 일 처리는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교류회에서 저희는 업무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의 전문적인 이념이 매우 잘 맞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서준 씨는 제가 담당했던 광고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보이며 많은 세부 사항을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들은 후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 팀장님, 기획 아이디어가 정말 신선하고 실행력도 강하시네요. 이렇게 복잡한 프로젝트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해내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의 칭찬에 약간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과찬이세요. 모두 팀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교류회가 끝난 후 박서준 씨는 먼저 제게 연락처를 요청하며 앞으로 업무적으로 자주 교류하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제 메신저 아이디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후 저희는 업무상 자주 소통했고 가끔은 업무 외적인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저는 박서준 씨가 업무 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세심하고 다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핸드드립 커피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는 회의할 때 특별히 제 커피를 가져다 주기도 했고 제가 야근할 때면 안전에 유의하라고 상기시켜주며 심지어는 제가 부를 택시까지 미리 예약해주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교제한 후 박서준 씨는 먼저 제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정나영 씨와 지내는 동안 정나영 씨가 선량하고 강하며 책임감 있는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안 좋은 연애를 겪으셨다는 것을 알지만 제게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보살펴 드릴게요. 다시는
단 한 번의 서운함도 겪게 하지 않을게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그가 정말 저에게 잘해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기회를 드릴게요. 제 대답을 듣자 박서준 씨는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제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저를 매우 안심시켰습니다. 박서준 씨는 말한 대로 행동했습니다. 평소에도 어떤 일이든 저를 많이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는 저의 취향을 기억했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러 함께 가주었고 제가 아플 때는 제 곁에서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는 또 먼저 저희 부모님을 만나 뵙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가 훤칠하고 말씨가 공손한 것을 보시고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한 번은 박서준 씨가 저와 함께 집에 와서 저녁을 먹었는데 어머니가 그에게 제 이전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박서준 씨는 이야기를 들은 후 제 손을 꽉 잡고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안심하세요. 제가 평생 나영이에게 잘할 겁니다. 이전에 나영이가 너무 많은 서운함을 겪었으니 앞으로는 제가 모든 좋은 것을 다 채워줄 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을 붉히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우리는 자네를 믿네. 주말에는 박서준 씨가 저와 함께 공원 산책을 가거나 근교의 작은 마을로 짧은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함께 일출과 일몰을 보고 함께 지역 특산 음식을 먹고 함께 미래의 삶을 계획했습니다. 저는 좋은 연애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지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희생할 필요도 없고 모욕이나 서운함도 없었습니다. 한 번은 박서준 씨와 제가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이준호를 보았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말랐고 머리도 약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몸에 잘 맞지 않는 작업복을 입고 할인 코너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었는데 매우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도 저를 보았고 그의 눈빛에는 약간의 당황스러움과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그는 급히 고개를 숙이고 카트를 밀며 서둘러 떠났습니다. 박서준 씨는 제 시선을 눈치채고 따라보더니 작은 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이준호 씨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서준 씨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에요.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비록 실패한 연애를 겪었고 말이 안 통하는 시댁을 만났지만 저는 일방적으로 참지 않고 용감하게 저 자신과 가족을 보호했습니다. 이제 저는 안정된 직업과 저를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저를 아껴주는 동반자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은 밝을 것입니다.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당신을 쓰러뜨리지 못하는 것은 결국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좋지 않은 연애는 당신을 소모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깨닫게 하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량함과 인내는 가치 있는 사람에게만 베풀어야 합니다. 불공평함과 괴롭힘 앞에서 용감하게 나서서 자신을 보호해야만 인생길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자신만의 행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에게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또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희는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